안녕하세요. LA의 종교스티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들은요. 루시드가 테슬라를 앞섰다라는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 한번 살펴보고요. 자, 그리고 메가팩이 또 확장해가고 있다는 제대로 봅니다. 자, 그리고요. 금리가 올해 말이면 내리게 되고, 자, 그렇게 됐을 때에 어떤 일이 날 것인가에 다뤄보고요. 그 외에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요. 공포와 탐욕 지수, Fear and Greed Index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공포와 탐욕 지수는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What emotions driving the market now? 지금 현재 그리고 뭐 1, 2주 어간에 현재 이 투자들의 심리 상태가 시장을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는가? 부동산도 그렇고요. 이 주식도 그렇고 특히 주식은 심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하루 이틀 이 사이에도 변동이 어마무시한 것이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비해서 주식을요 조금 더 위험한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심리적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식시장의 특성을 안다면요, 이 심리 멘탈 게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그리고 때로는요, 아예 소망이 없어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진득이 이렇게 엉덩이를 무겁게 하고, 계속 깔고 가면서 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 결국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 버는 이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게 되면요, 지금 숫자가 38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38. 굉장히 많이 낮죠. 여러분, 불과요. 이 석 달 전만, 한 석 달, 넉 달 전만 하더라도 시장은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리드 상태, 욕심 구간, 혹은 익스트림 그리드 상태였어요. 흐름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거의 투자들이 굉장히 그 기대를 가지고 달려들었는데 지금은요, 완전 반대편에 있죠. 왼쪽 편에. 공포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시장 분위기가 공포 분위기인지 아니면 욕심 구간인지 그냥 욕심 구간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미 시장은요, 몇 주 전부터 시작해서 공포 상태로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좋으면 뉴트럴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러한 바늘의 흐름이 이 소위 공포 탐욕 지수는 금세 또 뭐 그리드 상태 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전반적인 매크로나 변하는 게 없이 특히 최근에 연준 의장 발언들, 그리고 가장 결정타는요, 금리 인하가 상반기에 한 번 정도는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더 확인을 시켜줬죠. 연말에 한 번 정도 올릴까? 이런 수준이었죠. 자, 그러면서 야, 이거 금리 인하가 짧게 오진 않겠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밀려난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여러 지금 매크로 이슈들이 하나도 안 해결되지 않죠.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더 심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스라엘 문제도 해결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전쟁이 터지면 지금은요,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그만큼 현재로서는요, 이 전 세계가 이런 그 전쟁이며 뭐 어떤 국제적 무역 분쟁이며 중국, 미국 더 심해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모든 것들이 실제적인 전쟁과 더불어서 무역 전쟁까지 이런 것들이 다 다발적으로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각 나라들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런 환경 속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정도 이 여러분 상황 속에서 이렇게 주식시장이 그래도 계속 신기록을 달성하면서 가고 있다? 그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또 불구하고 주가는 또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다. 이런 지점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봅니다. 자, 주말 동안 나왔던 소식 중에 아주 눈에 들어왔던 소식이요, 연준의 한 멤버죠. 캐시카르입니다. 자, 민머리 아저씨거든요. 자,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 위에 초록색 타이틀 보시면요, It is reasonable to predict December rate cut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예측하는 것이 아주 적절한 것 같다라고, 합리적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지금요, 이게 그 최근에 그 연준 의장도 나와서 했던 얘기와 다 일맥상통하죠. 올 하반기에 한 번 정도 금리 인하. 근데 지금 캐시카리가 나와서 이게 리즈너블 한 거 아니냐, 충분히 12월 달에 한 번 하는 게 맞을 거 아니냐, 요렇게 좀 예측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일관성은 있습니다. 얘기들을 보면요, 핑크빛을 알아보세요. We need to see more evidence convinces. 자,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2%대로
돌아가고 있는 그 흐름이 견고하냐 아니냐, 그러한 우리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확실한 좀 더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즉 인플레이션이 2%대로 계속 내려가고 있느냐 아니냐, 그 트렌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캐나다가 금리 인하를 했죠. 그리고 스웨덴도 했고 스위스도 했습니다. 즉 G7 국가 중에 처음으로 금리를 내린 나라가 바로 캐나다입니다. 근데 그때 캐나다가 금리를 내리는,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이 4개월 연속으로 2%대를 유지했다는 거죠. 2.7이었거든요. 2%도 아니었어요. 2% 중에서도 조금은 높은 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꾸준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5%였던 것이 4.75로 내리고 다음번 내릴 때 4.5까지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적절히 맞춰서 내려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지금 2%딱 돼야지 금리가 현재 5.5인데 여기서 0.25 내리고 0.5 내릴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기계적이지 않고요. 이게 금리 물가 자체가요 어느 정도 진입하게 되면은 2% 후반대 혹은 2.8이건 2.9더라도요 현재 너무 높은 금리가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적절할 때에 여기서 5.5가 5.25나 5%나 사실은 이 부담감은 똑같거든요. 그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누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캐나다도 뭐 4.2, 사실은 4.75, 5에서 4.75니까요. 그러니까 5%까지는 충분히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전히 제약적이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에게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라도 충분히 하반기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점을 보면은 지금 연준의 흐름이 현재 보고 싶은 건 데이터예요. 연속적인 데이터.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상할 게 한 3번 연속으로 2%대에 계속 머물고 있다? 그 말이면 계속 충분히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핵심 뉴스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요, 이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굉장히 그 높은, 지금 현재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이 정말 오랜만에 겪는 물가 상승 압박이거든요. 자, 물론 많이 이제 내려오고 있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물가가 상승한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할 때는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물가가 상승합니다. 그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첫째는 뭐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그건 어쩔 수가 없죠. 코로나가 덮친 기간에 이런 그 돈들이 뭐 막대한 자금들이 풀리지 않았습니까? 미국을 필두로 해서. 두 번째는요, 이게 공급망 이슈 때문에 이 소위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요와 공급이죠. 앞에 돈이 풀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수중에 돈이 이제 들어와서 그게 결국은 수요를 압박하는 거죠. 그래서 급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공급망이죠. 이게 서플라이 체인이거든요. 전체 이런 그 이 서플라이 체인 자체에 현재 교란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거냐면요, 얼마 전에 코로나가 발생했죠. 코로나가 20년도, 21년도 발생하면서 자, 이 팬데믹 때문에 모든 것이 올스탑 돼 버립니다. 그때 사실은 올스탑 되면서 물가가 올라가는데 그때 당장은 안 올라가죠. 왜냐? 사람들이 그냥 집에 근무한다거나 뭐 이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과거에 필요했던 그런 것들이 수요가 없어지니까, 뚝 떨어지니까 공급망의 어떤 이 망이 무너져도 당장은 못 느끼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나타나고 작년에도 나타나고, 그리고 21년도, 22년도도 자동차를 사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때는 코로나 이후에 굉장한 그 어떤 공급망 문제 때문에 자동차 가격도 무시무시하게 올랐었죠. 자, 그런데 이 코로나가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지정학적 이슈가 있죠. Geopolitical conflict.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뭐 지금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 뭐 이런 것들이 터지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공급망의 문제를 주는 게 historic year, 이 more 60 country. 지금 현재요, 올해가 60개국 이상이 선거를 동시에 치릅니다. 그러니까 올해 선거가 있는 나라가 6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이게 이제 맞물리다 보니까, 자, 그게 지금 현재 공급망에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선거가 있을 때는요, 왜 그래요? 자국의 안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에 이기기 위한 전략으로서라도 결국은 전략적인 그 어떤 정치적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 미국만 예를 들더라도요, 지금 바이든이든 트럼프든요,
중국을 때리거든요. 중국을 계속 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무역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무역 전쟁이 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거는요, 결국은 그런 현상, 즉 공급망 이슈에 문제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타이틀은 나오지만 in the new era of supply chain disruption 있죠. 그러니까 이 전체 공급망의 이 붕괴가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이게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이전에는 실크로드 같은 거 있죠. 아주 옛날에 고대 시대 실크로드면은 사실 이게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중동을 잇고 아시아, 유럽, 중동을 잇는 하나의 관문이었잖아요. 그 실크로드에 광도가 출현하고 문제가 발생하면요, 사실 공급망이 쫙 막혀버리는 거예요. 아시아로 갈 거, 유럽에서 이 소위 서구에서 아시아로 갈 거, 이런 것들이 막혀버리죠. 중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옛날에는 길이 뭐 하나 아니면 두 개 이렇기 때문에 큰 도로에 문제 생기면 전체 이 소위 공급망 이슈가 생겼는데, 지금은요, 이 공급망 이슈가 너무나도 밀접하게 다 연결돼 있죠. 비행기의 발전, 이런 교통의 발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얽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현재는요, 너무 많은 그 글로벌 사건들에 다 노출돼 있는 거예요. 그 글로벌 사건이 빵빵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공급망이 갑자기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문제, 전 세계 뭐 지중해 문제, 뭐 그리고 레드시, 홍해 그쪽에 막혀 있는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다 너무 심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조금만 터지더라도 공급망에 이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공급망 이슈로서 이 소위 물가 상승의 압박이라고 하는 건요, 이전보다 훨씬 더 비일비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그리고 특히 지금 이거는요, 좀 더 나아간다면 미국이 중국을 때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제가 얼마 전에도 자동차로 운전해 오는데요, 여기에 99센트 있죠. 그러니까 이 한국에 따지면은 그 1,000원짜리 샵 같은 거거든요. 가게 같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요, 이 달러 샵이라고 하는 1달러 1,000원의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저렴한 물건을 파는 것이요, 굉장히 많이 문을 닫았더라고요. 제가 그 자주 과거에 갔던 곳을 지나왔는데, 오늘 그 예배를 드리고요, 이게 좀 일이 있어가 좀 잠깐 업무를 보고 왔는데, 근데 그때 지금 제가 즐겨 갔던 그곳이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이제 1달러짜리 샵이 문을 닫는 것은 중국과의 무역 전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중국으로부터 값싼 것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그게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이제 그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물가가 생각보다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테슬라 소식은요, 테슬라 그 메가팩 소식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 메가팩이 영국에서 뭐 대규모로 또 설치된다라는 소식이거든요. 자, 규모를 보니까 600메가와트아워 메가팩스 규모인데, 이게 이제 조만간에 영국의 해안가의 한 도시 그에 이제 이 소위 설치가 된다라는 건데, 여기는요, 해안가니까 뭐요, 태양도 잘 들고 바람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사실 이 캘리포니아 해안가 같은 경우는요, 태양도 항상 세지만 바람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기에다가 메가팩을 설치해 놓고 에너지를 계속 저장할 수 있겠죠. 뭐 햇빛이 안 좋을 때는 바람으로, 뭐 사실 흐릴 때 우리가 보면은 해안가에 보면은 흐릴 때는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태양은 없어도 바람을 가지고 에너지를 모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 흐리지 않고 맑은 날에 바람이 적을 때는 태양으로 무한대로 소위 이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전기 에너지를요. 그래서 이런 윈드팜이라고 불리는 소위 이 지역에다가 이제 이 소위 바람 농장이죠. 그냥 다른 뭐 이 농장이 아니라 뭐 돼지 농장이 소농장이 아니라 바람 농장이라고 이름을 명명할 정도로 바람이 좋은 곳이겠죠. 여기다가 세팅하는데, 지금요, 여기는 이 규모가 600메가와트아워 테슬라 메가팩이 설치된다고 하는 건요, 어느 정도 규모냐면 매일 8만 개의 영국 가정집에 전기 쓰는 양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그건 막대한 거죠. 사실 여러분, 그 한국 같은 경우 서울이라고 하는 수도권의 인구가 밀도 있게 밀집이 돼 있잖아요. 근데 미국도 그렇고 보통 나라들 보면은 이 굉장히 잘 분산되어져 있거든요. 또 어찌됐건 한 지역에 8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한다. 자,
자, 이거는 뭐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모든 곳에, 전 세계 모든 곳에 설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테슬라가 이 정도를 뭐 이렇게 투입하게 되면 보통 뭐 5억 달러, 뭐 3억 달러, 또 뭐 7억 달러,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은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든 이런 발전소 주변에 이 메가팩이 다 투입될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전부 다 이렇게 메가팩으로 다 교체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시장 자체가 뭐 막대하죠. 물론 이거에 비하면 또 이 뭐 자동차, 그리고 앞으로 로봇, 자율주행, 이건 뭐 로봇에 대해서 제가 인공지능 로봇에 대해서는 어제 그저께 계속 주말에 걸쳐 많이 설명해 드리지 않습니까? 뭐 곳곳에서 렌트 해달라고 뭐 할 때가 많은 거죠. 빨래를 개는 데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용도가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건 이 테슬라 에너지도 꾸준하게 이쪽 파트에서 이런 실적을 계속 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 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그 전년도 대비 올해는 이미 200%에서 300% 이상 이 소위 말해서 메가팩의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너지 쪽도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유의미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테슬라 소식은 또요, 재미난 소식인데요. 여러분, 이번에 그 머스크의 그 컴퍼세이션 패키지, 즉 보상 패키지가 다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이 스탁 옵션이 사이즈가 커서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결국은 이번에 압도적으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2018년도와 똑같았죠. 그래서 뭐 역시 테슬라 주주들은 머스크에 대한 지지가 확고하구나라는 건데,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뱅가드 소식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뱅가드는요, 테슬라 이 주주 중에 일론 머스크를 제외하고 가장 큰 주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뱅가드 아시죠? 뱅가드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그 자산 운용사거든요. 그러니까 뭐 막강하죠. 자, 그런데 이 뱅가드가 이 테슬라 주식도요, 가장 많이 일론 머스크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주주예요. 이 뭐 소위 일론 머스크가 1대 주주면 여기는 두 번째로 큰 두 이득 주주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뱅가드가 이번에요,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에 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찬성 투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 뱅가드가 찬성 투표하기 전에는 언론들의 보도 굉장히 많았어요. 뱅가드가 반대할 거다. 그러니까 머스크를 빼고 가장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 이 뱅가드라는 회사가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에 반대한다, 이런 언론들의 막 찌라시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막 돌고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빨간색으로 하라됐지만 2018년도에 그때 페이 패키지가 소위 대해서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뱅가드는요, 그때는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머스크에게 이렇게 주는 거 아니다라고 반대표를 냈는데, 당연히 그런 이 경력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반대할 거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실제로 악질적이고 그런 기레기 같은 수준의 그런 기자들이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흘리는 거죠. 과거에 반대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반대할 거라는 거죠. 왜냐, 뭐 지금 분위기도 어수선하고 테슬라 주가도 고점에서 많이 빠졌는데 이걸 찬성하겠냐 하면서 계속 흘리게 된 거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번에 그 투표가 있기 전에요, 말도 안 되는 그 기자들이나 뭐 언론들이, 메인스트림입니다. 메인 언론들이 얼마나 그 이 악질적인 기사를 많이 쓴지 몰라요. 가짜 뉴스들, 뭐 이 되지도 않는, 소위 말해서 머스크에 대해서도 안 좋게 얘기하면서 이번에는 거의 실패될 것이다, 머스크에 투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막 쏟아냈죠. 그러면서 주가도 더 흔들린 게 사실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한 언론 보도에 정말 비웃기라다 하는 듯이 뱅가드는 찬성표를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많은 기관들이 싫어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개미들만 지자고 많은 기관들은 싫어하는 것이 현 주소다 그랬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요, 이런 뱅가드 같은 큰 기관들도 다 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지를 보면은 압도적이거든요. 오히려 그 뭐 지금 상황에서 정보가 이렇게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수준의 투표율이 이 소위 말해서 합격률이 나왔다? 이 뭐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요, 그 언론 보도를 항상 제가 조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스스로 무장해야 되고, 지금은 뭐 우리가 정보를 마음만 먹으면 다 얻을 수 있잖아요. 그게 다 구글의 역할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구글이라는 회사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으로도 좋아하고 정치적으로도 좋아하고, 왜냐하면 완전히 정보의 민주화를 이룬 것은요, 구글 덕분이에요. 구글 정보 때문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사실 그 덕분에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제는 언론들이 휘둘리질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경험했듯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언론들이 메이저 언론들이 다룬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뱅가드 데이터를 보면서도 참 좋았다라는 생각인데 어찌됐건 여러분 이런 거를 좀 잘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 재미난 소식인데요. 루시드의 CEO 피터 롤린슨이 오늘 그 인터뷰에서요,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들의 기술이 테슬라보다 월등히 앞서 있다. 뭐 이런 유의 인터뷰를 했거든요. 제가 이 영상을 들어보니까요, 박스 비즈니스와 인터뷰한 건데, 제가 뒤에서 되게 웃었거든요. 이게 현 주소인데 재미난 겁니다. 자, 뭐라고 했냐? 빨간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I think if we look back in time 10 to 15 years ago라고 합니다. 우리가 10년에서 한 15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테슬라 was tech leader. 테슬라가 기술적으로 가장 리더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로 놓고 보더라도 10년, 15년 뒤에 돌아보면 테슬라가 압도하지 않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전기차가 되냐 안 되냐 이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젓고 야 무슨 골프장에 카트 만들리냐면서 비웃지 않았습니까? 근데 테슬라가 앞장서서 전기차를 만들어내고 정말 타고 다닐 만한 전기차를 만들어내죠. 그 사실 이 피터 롤린슨도 매번 뭐 자기가 그때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고 자기가 간접적으로 자랑했던 게 자기가 테슬라의 자동차 만드는 그 기술진이었다. 뭐 이 얘기거든요. 이 테슬라에서 이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미 테슬라의 자동차가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들어와 가지고 그때 보고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고 나가 가지고 자기 회사 차려버리거든요. 루시드. 사우디 자본을 가지고요. 자, 어찌됐건 테슬라가 리더였는데 파란색을 하려고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인터뷰에서 이제 자기 자랑합니다. I think there is a degree of distraction now. 자, 근데 지금은 뭔가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요. Lucid has taken that mantle 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그 기술의 강자였고 기술에 있어서 가장 앞선 리더였는데 이제는 루시드가 그 리더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듣는데 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We are a number of years ahead in terms of our core technology라고 합니다. 자, 핵심 기술의 측면에서 우리가 테슬라를 월등히 앞서 있다라고 합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들의 우리가 이런 자동차의 기술에 있어서 월등히 앞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마치 이제는 테슬라를 다 따라잡았다. 뭐 기술적인 면에서 우리가 훨씬 더 몇 년을 더 앞서 있다. 수년을 앞서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또 들으면 또 다른 언론들이 이걸 기사를 퍼나르면서 루시드가 기술력으로 테슬라를 앞서 있다.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겠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좀 해드리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소위 말해서 테슬라와 이 루시드를 비교할 때, 자, 이미 뭐 전기차만 놓고 비교하더라도 뭐 이게 상대도 되지 않는 거지만 이 중요한 건요, 이미 다른 회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루시드는 아직도 전기차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니, 전기차 대량 생산도 아직 못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대량으로 판매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서 기술이 앞서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아직도 자동차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이미 머스크가 자동차는 이제 됐고, 자동차는 good enough,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자동차에서는 더 이상 뭐 이런 의미가 없고, 우리는 AI 회사라는 거거든요. 기술만 놓고 봤을 때에 이 소위 이 루시드의 CEO가 피터 롤린슨이 우리가 테슬라보다 월등히 수년을 앞서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요, 자동차를 머스크는 이미 자동차 가지고는요, 이제는 뭐 더 이상 자동차에서는 재미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자동차 회사가 우리는 인공지능 회사라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새로운 챕터를 쓴다라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테슬라는 새로운 북을 쓰고 있다는 거야. Starting a new book. 새로운 챕터가 아니라고요. 자동차에서 이어지는 뭐 기술 발전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챕터를 쓰면서 우리는 테슬라는 인공지능 회사라는 거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로봇택시, 그리고 또 로봇이라는 거거든요. 그 시대에 들어가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자기들이 앞서 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정말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창피한지, 시대에 뒤처져 있는 거잖아요. 이미 지금 시대는요, 인공지능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기술이 지금 아직도 자동차 가지고 이렇게 왈가왈부하고 있는, 우리가 더 앞서 있다, 조금 더 기술에 앞서 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오히려 이런 얘기가 뒤처져 있는지 아시겠죠. 저는 이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요, 박스뉴스에서 좀 황당하더라고요. 야, 이러니까 이 인정을 못 받지. 이러니까 아직도 자동차에서 제대로 대량으로 판매도 못 하고 있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이미 다른 차원에 있는 거예요. 마치 프로 선수와 초딩 수준의 학생이 경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메이저 리그와 그냥 초등학생 리그에서 싸우는 그런 수준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자, 뭐 자동차 본인들의 어떤 기술에서 앞서 있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엔진 기술이랄지 뭐 그런 수 있습니다. 뭐 그게 정말 그런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마진을 내고 있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게 또 중요하죠. 자동차만 놓고 비교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루시드가 이 자동차를 지금 생산해서 파는데 수익이 나냐라는 거거든요. 지금 여전히 마이너스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뭐 자동차를 많이 파냐 안 파냐도 중요하지만 더 나가서 그렇게 많이 팔아서 사실 돈을 남기냐 안 남기는데 마진을 남기는 회사는 테슬라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루시드는요, 아직 대량 생산해서 많이 팔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우리가 몇십 년 앞서 있다는데 그 말이 오히려 거꾸로 이해해야 되죠. 몇십 년을 뒤쳐져 있는 거예요. 기술을 갖다 붙이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 어떤 기업을 하든 간에요. 기본 상식은 뭐냐면은 그 기업에서 어떻게든 단가를 낮추고 비용을 낮춰서 수익을 내느냐인데, 아니, 기술을 아무리 좋게 한들 그걸 좋게 하는 게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비싼 거 갖다가 쓰면은 다 높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비싼 거 쓰고 비싼 거 쓰면은 당연히 기술력을 앞서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팔았는데 계속 적자예요. 자동차 한 대 이상의 적자가 납니다. 10만 불씩 20만 불 적자가 나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량 생산도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은 테슬라가 대단한 건데 요즘은 막 너도 개나 소나 전기차를 자꾸 만들고 막 던지고 있으니까요. 특히 중국에 막 대량 공급이 돼버리고 10,000불짜리 20,000불짜리 막 갖다 붙여서 다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냥 뚝딱뚝딱 만듭니다. 질적인 거 다 의미 없어요. 그래서 질적으로 그냥 겉으로는 번듯이 만드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면 참 당황스럽다. 그리고 비교 대상이 안 되는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AI 기업인데 그리고 에너지 기업인데 여기는 자동차만 만들고 있잖아요. 다 그래요, 여러분. 테슬라처럼 지금 뭐 메가팩을 합니까? 없잖아요. 뭐 슈퍼차저 스테이션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테슬라는 테슬라 길을 가고 있는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메이저리그와 초등학생 리그가 경쟁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자랑에 불과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한국은 월요일을 시작하고 있죠. 여기 LA는요, 현재 아주 한적한 이제 주일날 오후입니다. 자, 오전에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를 다녀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족들과 이렇게 만난 거 먹으면서 쉬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도 이렇게 이제 쉬면서 이렇게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또 영상을 하나 여러분들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면이 있지만 좀 여유를 가지시고 평온한 오늘 하루 또 시작하시고, 특히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 힘찬 또 이 한 주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레이 종교스TV였습니다.